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일단은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는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철강주 투자는 좀 권장해 드릴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해철 연간 1조 7천억 정도를 벌 것 같습니다, 올해. 이 1조 7천억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철강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철강주 5월 달에 고점 찍고 이제 계속 이제 좀 하향하면서 이제 들쑥날쑥하고 있는데 그 철강주가 최근 이렇게 어려운 거는 이제 철광석 때문이다, 가격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5월 중순부터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고 중국 정부가 이렇게 이제는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을 용인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했죠. 바로 이제 그 시점부터 실제로 중국의 내수 가격이 한 20%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내 철강주들도 같이 좀 조정을 받았던 거고요. 현재는 이제 중국 철강제 가격은 바닥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크게 비수기라서, 계절적인 비수기라서 크게 반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바닥을 잡았고 그 배경이 글로벌 철강 가격 자체가 워낙에 견조해요. 예, 그게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아직은 수요는 괜찮다라는 의미거든요. 예, 근데 정부의 어떤 규제로 가격이 이제 일시적으로 억눌려 있는 거지 이게 결국에는 다시 반등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중국 시장 안에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철강주는 중국의 어떤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연동이 되는데 중국의 그 철강 감산 정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부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철강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죠. 네. 그렇죠. 지금 글로벌 이제는 탄소 배출량 가운데서 철강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뭐 한 7에서 9%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중국처럼 철강 생산을 특히나 많이 하는 국가들은 중국의 이제 탄소 배출량에서 한 15% 정도를 철강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2050년 또는 2060년까지 우리가 이제는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인 철강 산업이 당연히 좀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렇게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쇳물을 뽑을 때 사용하는 이제 고루라는 설비가 이 환원제로 석탄을 쓰는데 네. 그게 탄소를 배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은 줄이기 위해서는 공정을 대대적으로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그게 굉장히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이제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 생산량을 그냥 줄이는 게, 예. 그러면 당장 오늘부터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이 이제 지난해 말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중국은 올해부터 2021년부터 조광 생산량, 그러니까 쇳물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는 뭐 5월 달까지 줄었냐? 안 줄었습니다. 네, 중국의 생산량은 전년 동기 비 10% 이상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중국 정부가 5월 달에 개입을 한 것도 지금 이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정말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격이 튀는 거를 원치 않아요. 예, 특히나 5월 달에 지금 중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무려 9% 너무 예상했던 그렇죠. 것보다 또 상당히 예, 강하게 지금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었던 중국 정부가 5월 달에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개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철강 수요 모멘텀이 아직 괜찮은데 만약에 생산을 억제를 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제자리에 못 있겠죠. 더 튀겠죠. 가격이 더 튀겠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뱉어놓은 말이 있어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굉장히 운신의 폭이 좀 좁았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뭐 생산자 물가 지수의 어떤 기저 효과가 조금 제거가 돼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다시 우리 탄소 줄이는 그 기조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중국이 여기에 이제 상당히 진위가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적인데. 그러니까 일단 립 서비스 아니냐 중국 정부에.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일단은 진위가 굉장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어떤 가격을 잡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수출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중국은 뭐 10을 생산을 해서 한 절반 정도 자국이 쓰고 남는 부분은 밖으로 수출해서 글로벌 가격을 망가뜨렸던 이제 그런 패턴이었다라고 이제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가 수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 5월 달에 수출에 대한 이제 보조금을 아예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철강 수출이 급감을 했고 5월 달에 지금은 이제 추가적으로 수출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논의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수출을 하면은 뭐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페널티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 정도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아 정말로 탄소를 줄이겠다는 데 있어서는 진심이구나. 라고 이제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수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해야 되는 어떤 정책 목표가 더 우선순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산을 이제는 뭐 줄이라라고 이제 말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얼마 전에 그 나온 뉴스를 보니까 그 작년 1분기인가 그거에 대비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 탄소세 뭐 그게 뭐 몇백억이 더 증가했다. 뭐 현대제철은 천몇백억이 증가했다 이런 뉴스를 본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게 그 한국 기업들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도 이런 어떤 세를 내고 있는 건가요? 탄소세 같은 것을?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부분은 탄소세는 아니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충당금을 잡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배출권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 충당금을 더 쌓고 덜 쌓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채를 이제는 계상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금액들입니다. 근데 사실 어차피 이제 지불할 수밖에 없는. 네,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지불을 하게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지금 아주 목표하는 것처럼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미 3기로 진입을 했지만 사실 가장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 정유화학, 이런 어떤 시멘트, 이런 산업들이 무상활동 업종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지금 실질적인 어떤 그런 비용 부담이 지금 당장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좀 정부가 유예를 해준 상태입니다. 대비를 하라고. 근데 이제는 중국은 우리보다는 더 후발주자입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봐줄 수 있겠네요.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로 인한 비용 부담 때문에 생산을 줄인다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한테 줄이라고 할당을 주고 지방 정부는 이제는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런 전반적인 탄소와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친환경에 대한 어떤 논란 때문에 그 결국 철강주들은 장기적으로는 좀 되게 데미지를 입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분명히 이제 그런 우려를 하실 법도 하고요. 예, 어느 순간에는 탄소에 대한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게 될 겁니다. 당장은 2023년에 지금 EU에서 탄소 국경세 그렇죠. 논의가 있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는 EU로 직접 수출을 하던 또는 간접 수출,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쓴 자동차, 가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EU로 넘어갈 때 그 탄소 국경세를 맞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지금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생산을 조금 줄여나가려는 상황이고 이 부분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제 철강사들이 굉장히 좀 돈을 벌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 되겠죠. 이 돈을 잘 벌 때 그냥 좋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바로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서 탄소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 수요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국도 뭐 1조 달러 인프라 그게 뭐 어제 통과됐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인프라 사업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거는 이제 건설 쪽, 그다음에 한국도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뭐 자동차 판매, 그다음에 조선 이쪽에
뭐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철강도 늘어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이거는 일단 그 맞는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수요가 추가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제 워낙에 이제 기저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글로벌 철강 수요 증가율을 한 5.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큰 폭으로 수요가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한 3% 정도 더 성장을 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 경기 아직 미국의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전망치에는 아주 반영이 되어 있는 아직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건설 경기가 이제 나쁘지가 않을 거고 그리고 이제는 자동차 같은 이제는 소비재들도 이제 내구재들도 더 수요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건은 그러면은 철강 생산이 따라서 좋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드린 이 탄소 중립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일본도 캐파를 오히려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죠. 중국도 생산량을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안 늘리려고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수급이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철강 회사들은 이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그 대비를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예 생산을 포기하고 개선하기보다는 포기하는 게 나을 정도로? 일단은 국가마다 조금 이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생산을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데는 그만큼 이제 노후 설비들이 많은 지역들이에요. 예. 어차피 그 노후 설비 돌리려면은 이제 개보수까지 하면서 비용을 더 들여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는 환경 설비. 더 이상 이제 배출량이 이제 늘지 않도록 환경 설비까지 더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끄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대표적인 지역들이 EU나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고요. 네. 근데 이제는 국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설비들이 너무 새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생산량을 줄이는 그 옵션을 이제 고민하고 있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는 일본이나 한국의 이제 고로화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1차적으로는 이제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 CCS라는 이제는 그 기술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일단 고로를 더 돌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로를 돌려서 탄소가 배출되는 거를 붙잡아서 땅에다가 묻는 그런 기술입니다. 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수소환원 제철로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수소환원 제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로라는 설비에서 쇳물을 뽑을 때 환원제로 지금까지 석탄을 쓰던 게 문제면은 석탄 대신에 수소를 쓰면은 CO2가 아니라 물밖에 배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컨셉이거든요. 굉장히 그냥 이야기를 딱 듣기에도 굉장히 이상적이잖아요. 예, 그 정도로 기술적으로는 조금 난이도가 있고 그럴 것 좀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얼마 전에 수소 동맹 현대차, 포스코, SK, 효성인가요? 네 개 군데가 이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포스코가 왜 참여했을까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떠올리는 건 이제 자꾸 수소차만 떠올렸는데. 네네. 포스코가 이제는 만약에 수소환원 제철로 다 전환을 하게 되면 연간 수소 수요가 포스코에서만 35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수소차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포스코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당히 그 기술 개발에 어떤 투자를 R&D에도 투자해야 되는 비용도 그렇고 장치를 교체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중소형 철강사들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정말 그 승자 독식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네. 일단은 뭐 중소형 철강사들은 그러니까 고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쇳물을 뽑는 회사들은 아니기 때문에 탄소에 대한 어떤 배출 정도가 포스코나 현대해철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로를 사용하는 철강사 이게 이제 타겟인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공정 업체들은 이제는 약간은 조금 후순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포스코와 현대해철의 숙제인 거죠. 포스코와 현대제철. 자, 그렇다면 그 이러한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철강주 지금 투자해도 괜찮나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 숙제를 못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해 나갈 거라고 이제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본주의 힘을 믿어야 돼요. 네. 살아남으려는. 그리고 이제는 그 전까지는 앞으로 한 수년 동안 굉장히 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철강주 투자는 좀 권장해 드릴만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철강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잖아요. 뭐 월봉으로 봤을 때는 몇 년 전에 비하면 뭐 아직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앞으로 이 사양 산업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의 주가 레벨이 네. 뭐라 그럴까요? 우리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뭐 100%가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었을 때 그때 주가에 비하면은 아직은 현저히 낮죠. 그런데 올해 이 고로사들이 어느 정도 돈을 벌 거라고 이제 보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현대해철, 어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딱 현대해철 숫자가 네. 떠오르는데요. 연간 1조 7천억 정도를 벌 것 같습니다, 올해. 이 1조 7천억은 사상 최대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돈을 지금 이 정도로 벌고 있는데 주가가 과거 대비해서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이게 과연 지속성이 있느냐. 당장 내년부터 또 꺾이면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나오는 게 피크아웃 아니냐, 이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게 이제는 핵심적인 질문인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너무너무 타이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앞으로 내년 내후년 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긴 사이클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뭐 현대제철 얘기하셨는데 이 고로 업체와 관련해서는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포스코의 밸류가 너무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PER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걸 좀 탑픽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가 가장 마음이 편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포스코가. 왜냐면은 결국에는 수급이 타이트해서 우리가 이제 가격을 인상을 할 건데요. 그 가격 인상을 수요가들이 잘 받아줘야지 더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어느 순간이 돼서 철강이 알루미늄보다 싸지가 않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사들이 그러면 알루미늄으로 자동차 만들겠다고 해버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전방이 이 부분을 잘 받아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요즘 철강주 투자할 때는 항상 국제 그 철광석 가격을 좀 쳐다봐야 된다. 왜냐면 이 가격에 따라서 이 주가가 움직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좀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또 하향 추세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철강주도 철광석 가격이 하락하면서 하락할 거 아니냐, 이런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분명히 철광석 가격에도 뭐 유동성의 힘, 투기적 수요, 인플레에 대한 기대가 그런 부분들이 아예 영향을 주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철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원자재들과 달리 지금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철광석이 다른 원자재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아웃퍼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지금 철광석은 굉장히 쇼티지거든요. 예, 이 쇼티지 상황이 해소가 되기까지 수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2, 3년의 시계열로 봤을 때는 철광석 가격이 크게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슈티지 말씀하셨는데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항공주 같은 경우 항공사들이 수요가 늘어나면 비행기를 그냥 어쨌든 빠른 시간에 이게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네. 철강은 그게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수요가 확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수요에 맞춰서 공급을 확 늘려줄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철광석이 결국에는 광산이잖아요. 네. 제조업과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그 레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은 공장을 내가 너무 수요가 좋을 것 같아서 공장을 놓는다라고 하면은 2, 3년이면은 완공이 되죠. 네. 근데 광산의 투자 사이클은 보통은 한 10년 봅니다. 지금 사실 10년 뒤를 예측을 하고서는 광산 투자를 시작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운이 잘 맞아야 돼요. 네. 그 말씀은 철강 회사들이 이미 그 그러니까 철광석을
이미 다 장기 계약을 맺고 공급량이 한정이 돼 있다 이 말씀인 건가요?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철광석이 쇼티지인 상황이 해소가 되는데 시간이 철광석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광석에 어떤 신규 광산이 들어와야지만 이 쇼티지 상황이 좀 해소가 될 텐데 일단은 당장은 그렇게 어떤 대형 광산 프로젝트가 지금 들어오는 스케줄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이제 브라질의 발레라고 하는 회사가 2019년도에 댐 붕괴 사고가 터지면서 크게 지금 캐파가 좀 줄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 부분이 회복하는 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한 2, 3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철강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료가 되는 원자재가 되는 이 철광석의 공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씀이군요. 이 얘기는 결국 철광석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걸로 논리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부담이 이거 원자재 이제 물가에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건 값에. 네네. 그러다 보면은 뭐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철강 회사의 이익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요거 가지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후자가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강제 가격을 이제 끌어올리는 거는 수요 공급과 같은 어떤 수급 이슈도 있지만 이 늘 코스트 푸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전가를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는 가격을 올려다오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철 광석 가격이 올라야지만 포스코의 주가가 좋다라는 부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으면 물건값이 그래서 500원이다 그러면 그것만 해가지고 뭐 600원에 팔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철강 회사들은 700원, 800원 이렇게 부른다 이런 얘기인가요? 적어도 100원 이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100원만 실제로 올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마진 스프레드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ASP가 올랐기 때문에 외형이 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익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우리가 철강주에 투자를 할 때는 철광석 가격을 계속 확인하면서 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철광석 가격 국제 시세를 계속 이렇게 쉽게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보는 게 좋을까요? 그게 참 어렵네요. 그래요? 저희는 블룸버그라고 하는 단말기가 있지만 그 엄청 한 달에 뭐 돈 많이 줘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불대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뉴스들을 통해서 계속 시세 확인을 좀 해야겠네요. 저희는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쉽게 확인하던데 그거는 실시간이 아닌가 보죠? 저는 그쪽은 예. 하여튼 뭐 알아서 잘 확인하셔서 뭐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니까 그 조사해서 항상 철광석 가격에 민감하셔야 될 것 같네요. 철강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철광석의 어떤 공급 한정, 그 다음에 이 철강제의 수요는 증가,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맞물리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아까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 ESG가 화두잖아요. 네네. ESG에는 이 탄소 중립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ESG 중에서 이제는 철강화들이 가장 이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E죠. 환경 그렇죠. 부분. 네, 그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포스코도 최근에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ESG라는 거는. 근데 이 ESG, 그러니까 뭐죠? 블랙락인가요? 거기에서도 뭐 ESG 하는 기업에만 투자한다 뭐 이런 뭐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ESG가 실제로 뭔가 뭐 전사적인 노력을 통해서 체질을 탈바꿈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냥 대세 흐름에 따르는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이미지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경우들이 정말 우리 뭐 주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노력이 이제는 시작됐다라고 그냥 보고 시작점. 있습니다. 네네. 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탄소 중립은 단순히 어떤 투자 관점의 이슈가 아닌 거잖아요. 예.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우리의 경쟁력,
경쟁력을 이제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ESG라는 이름을 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뭐 전 산업이 다 ESG 부르짖고 있지만 철강주는 특히 이게 생존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주 매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맞습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철강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 저도 이게 저 아침 저녁으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네, 근데 전후 사정을 다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 철강주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지켜봐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유진증권의 박민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